2023년 서울의 밤은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빛 아래에는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2천만 경제 주체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표면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이 경제대국이지만 그 기초는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2.000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꿈을 사기 위해 혹은 생존을 위해 끌어안은 빚의 총합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경제 위기는 과잉부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기업 부채에서 촉발되었듯이 오늘날의 위기는 가계부채라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은 영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빚은 이제 한국 경제의 심장 박동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징후는 바로 금리입니다. 팬데믹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제로금리라는 극약 처방을 사용했고 이 저금리 시대의 유동성은 홍수처럼 불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지자 영원까지 끌어모은 대출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사람들은 이자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경계심마저 풀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자 한국은행 역시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기간에 기준금리가 몇 배로 뛰면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으며 한계에 내몰린 이들이 연체하기 시작하면 그 충격은 금융 시스템 전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마치 쓰나미가 들이닥치기 전 해변의 물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것처럼 연체율 상승이라는 징후는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신분 상승과 부의 증식 수단이었습니다.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 아래 가계는 소득 대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선 효과로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제2금융권 대출이 폭증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갭투자를 비롯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성 대출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자 이들은 역전세와 이자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어 대출 금액이 주택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전세와 하우스푸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가계의 소비 여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내수 경제는 질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한 축이었던 건설 부문도 이미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잔액은 수백조 원에 달하며 금리 인상과 미분양 사태가 겹치면서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정 건설사나 금융회사의 부실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1997년 대우그룹의 붕도로 촉발된 기업 부채 위기가 금융 전체를 마비시킨 과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날의 2.000조 가계부채는 그때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충격의 파괴력은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래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의 목격자가 될지 모릅니다. V비전 VN이 지원하는 AI 융성. 이 거대한 부채의 모래성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발생하는 현상은 바로 별표, 신용경색, 크레디트 크런치, 별표입니다. 가계의 부실이 심화되면 은행들은 대출 원금 회수에 비상이 걸리고 새로운 대출에 극도로 신중해집니다.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절 제2금융권까지 돈이 넘쳐났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기업의 투자와 자영업자의 운영 자금줄이 마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실물 경제 전반의 활동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들의 파산은 곧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지고 실업은 다시 가계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을 초래하여 부채 부실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디플레이션 나선,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이라고 부릅니다. 이 위기는 단기 자금 시장이라는 민감한 영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는
한국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보증 채무 불이행 가능성만으로도 단기 채권 시장인 CP, 기업보험, 와에이토, 단기 신용등급 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기업들은 당장 갚아야 할 단기 부채를 롤오버, 만기 연장할 수 없게 되었고, 유동성 위기는 단숨에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 문제로 번졌습니다. 한국의 경우 단기 자금 시장 의존도가 높고 만기가 짧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자산유동화증권, ABCP 발행이 많다는 구조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는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며 한 곳에서 불신이 발생하면 전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의 CDS,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이 반복되는 것은 한국 경제에 숨겨진 상처를 보여줍니다. 이 오디오는 VBision VNE AI 기술로 합성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와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분석해야 합니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현재의 위기는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서 출발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린 주된 이유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였지만 이로 인해 전 세계 자본은 안전자산인 달러로 회귀하게 됩니다. 이른바 달러 강세, 킹달러 현상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환율이 1.300 원을 넘어 1.400 원대를 위협할 때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수입 물가가 치솟아 국내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깁니다. 둘째, 달러로 표시된 외채를 보유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한국의 외채 건전성은 과거 IMF 때만큼 취약하지는 않지만 급격한 환율 변동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 계획을 흔들고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2.000조 가계부채는 단순히 가계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리 인상 오른쪽 화살표 원화 약세, 자본 유출 오른쪽 화살표 수입 물가 상승 오른쪽 화살표 국내 물가 상승 오른쪽 화살표 한국은행의 불가피한 금리 인상 오른쪽 화살표 가계이자 부담 폭증 오른쪽 화살표 소비 절벽 및 연체율 급증 오른쪽 화살표 금융시장 경색 오른쪽 화살표 실물 경제 둔화로 이어지는 완벽한 도미노 경로상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도미노가 시작되는 조입에 서 있으며 과거의 경제 위기 사례들을 통해 이 충격의 파괴력을 미리 가늠해 봐야 합니다. 1997년 IMF 위기가 기업의 방만 경영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번 위기는 국민 전체의 빚잔치라는 훨씬 더 폭넓고 치유하기 어려운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합니다. 한국 가계부채의 위력을 체감하기 위해 우리는 부채 위기를 겪었던 글로벌 사례들을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는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던져줍니다. 2000년대 이후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공공지출을 확대하고 통화 발행을 남발했습니다. 그 결과는 만성적인 초인플레이션과 디폴트, 채무 불이행, 위 반복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위기는 국가 부채와 통화 신뢰 상실 이 주요 원인이었지만 이로 인해 서민들의 구매력과 자산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가가 매년 수십 %씩 오르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저축은 녹아내리고 중산층은 소멸합니다. 더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2010년대 유럽의 재정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유로존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 있었지만 과도한 공공지출과 함께 가계 및 기업 부채가 누적되면서 결국 국가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특히 그리스는 자국 통화, 드라크마가 아닌 유로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국의 통화 정책, 금리 인하, 양적 완화으로 위기를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원화라는 자국 통화가 있지만 환율과 자본 이동에 있어서 미국의 금리 정책에 사실상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의 한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때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통화정책 선택지는 크게 줄어들며 이는 부채에 시달리는 가계와 기업에 더욱 가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터키와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환율과 정부 신뢰가 붕괴했을 때 개인의 삶이 얼마나 참혹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터키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비정통적인 경제정책, 고금리 반대로 인해 리라화 가치가 폭락했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 때문에 물가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환율의 급등은 곧바로 생필품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삶의 질을 파괴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경제의 붕괴와 사회주의 정책의 실패가 겹치면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보듯이 일단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회복에는 수십 년의 고통이 따릅니다. 한국의 2.000조 가계부채는 이러한 사례들과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바로 별표, 자산 가격 거품 별표에 기인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OECD 최고 수준이며 소득 대비 부채 비율 DSR 역시 위험 수준을 초과했습니다. 문제는 이 부채의 질입니다. 많은 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택 가격 하락은 단순한 자산 감소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로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20에서 30% 하락하면 이미 LTV를 최대한 활용한 대출자들은 담보 가치가 대출 잔액보다 낮은 상태 네거티브 에쿼티에 빠집니다. 대출자들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환 동기를 잃게 되고 이는 은행의 부실 자산 NPL 증가로 이어져 결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게 됩니다. VB전 VN에서 제작한 오디오 콘텐츠. 이러한 해외 사례와 한국의 구조적 특성을 결합하여 볼 때 2.000조 부채의 진실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부채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경고이며 금융과 실물 경제의 취약한 연결고리를 의미합니다. 만약 글로벌 금리 환경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되거나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같은 대외 충격이 가해진다면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이 부채의 무게에 짓눌릴 위험이 높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부채가 한국 경제와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가계부채 2.000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를 넘어 거시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소비 절벽, 컨섬션 클리프 현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의 이자 비용이 폭증하면 소비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필연적으로 줄어듭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피 오를 때마다 가계의 이자 부담은 수십조 원 증가하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 감소로 이어집니다.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지갑이 닫히면 내수 경기는 급속도로 위축됩니다. 특히 자영업 기반이 취약한 한국 경제에서 이는 치명적입니다. 거리의 상점들은 매출 감소와 인건비, 임대료 부담의 삼중고를 겪으며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는 성장 잠재력의 훼손입니다. 부채에 짓눌린 가계는 미래를 위한 투자 대신 당장의 빚을 갚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주거 마련을 위해 막대한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교육이나 경력 개발 혹은 창업 같은 생산적인 활동에 자금을 투입할 여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인적 자본의 축적을 방해하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이미 2%대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과도한 가계부채는 이 하락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빚이 성장의 동력을 갉아먹는 부채의 덫, 뎁트 트랩에 빠진 것입니다.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가계부채는 시스템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핵심 변수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협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는 은행의 주요 자산이지만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은행은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회수해야 합니다. 대량의 대출자들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경우 은행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고 이는 은행 간의 신용거래를 위축시켜 금융시장 전반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가계부채 부실에 더욱 취약합니다. 이들 기관의 연쇄 부실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처럼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00조 부채는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입니다. 자산이 있는 고소득층은 금리 인상기에 대출 비중을 줄이거나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여 오히려 자산을 방어하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낮고 자산이 없는 저소득층은 생계를 위한 대출이나 영끌, 대출의 변동금리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빚으로 인해 파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빚의 노예가 된 청년들과 중산층의 좌절감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빚의 무게로 인해 성장의 길에서 멀어지고 분열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V비전 VNE 텍스트 투 스피치 플랫폼. 이러한 전방위적인 위협 앞에서 한국 정부와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사면초가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의 대응은 정책의 딜레마 그 자체입니다. 한국은행의 주된 임무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야 하지만 금리 인상은 2.000조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금융 시스템 붕괴 위험을 높입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어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환율 급등을 초래하여 자본 유출 위험을 높입니다. 이처럼 한은은 물가와 부채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극도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책을 펼쳐야 하지만 이는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미 한국의 국가 부채 역시 빠른 속도로 늘고 있으며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규모 재정 투입은 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한국은행의 긴축 정책, 금리 인상 효과를 상쇄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모순에 직면합니다. 즉,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이 서로 상충되는 정책 공조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으로는 금융 안정화를 위한 미시적 조치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변동금리 대출을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같은 정책을 통해 당장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의 부담을 일시적으로 경감시키려는 노력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고 부실 위험이 높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에 대한 금융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시간 벌기 전략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000조라는 부채 총량 자체를 줄이거나 경제 체질을 바꿔 부채를 감당할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적 개혁 없이는 미봉책에 그칠 수 있습니다. V비전 VN으로 전문 음성 녹음 제작.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접근법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폭락은 2.000조 부채의 뇌관을 터뜨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정부는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을 통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려 하지만 시장의 근본적인 수요 부족과 고금리 상황이 맞물리면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채 구조 조정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즉,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차주들에 대해 신속하게 채무 조정을 단행하여 금융 시스템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건강한 가계와 기업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소극적인 대응은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고 고통의 시기만 연장시킬 수 있다는 냉정한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가 정책 결정권자들의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 대응이 논의되는 동안 2.000조 부채의 파도는 결국 개개인의 삶에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위기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생존 전략입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가 기업과 은행의 위기였다면 이번 부채 위기는 곧바로 당신의 가계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생존을 위한 냉정한 재무 구조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부채의 재조정 및 금리 고정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쉽게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장의 금리가 조금 높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고금리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같은 취약한 빚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금리가 가장 높은 빚부터 갚아나가는 눈덩이 갚기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불필요한 자산, 시세 차익이 불투명한 투자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의 확보와 비상금 마련입니다. 급격한 경기 침체는 언제든지 소득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사업 실패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현금성 자산, MMDA, CMA 등 단기 유동 자산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저가 매수 기회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금융위기 시기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멘탈이며 충분한 유동성은 이 멘탈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재평과 안전지향입니다. 부채 위기가 심화되는 시기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위험 회피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부동산이나 주식에 집중된 자산 구성을 현금, 안전채권 등으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특히 환율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일부 확보하는 것도 좋은 위기 방어 수단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둔화되고 내수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 자산에 대한 과도한 노출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 기회는 현금을 쥐고 버티는 자에게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2.000조 가계부채의 파국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개인은 모두가 망하는 시나리오에 동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빚의 무게를 줄이고 현금 보유량을 늘리며 소득 창출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이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생존은 가장 치열한 경쟁이며 지금은 생존에 필요한 기초 체력을 다질 때입니다. VBision VN이 지원하는 AI 융성 2.000조 가계부채의 긴 그림자가 드리운 이 시대에 우리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함께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경제 위기는 그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드러내고 결국 더 강력한 체질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메시지는 공포가 아니라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별표 생존과 기회의 역설 별표에 초점을 맞춥니다. 위기는 필연적으로 자산 가격을 현실화시키는 조정 과정을 동반합니다. 과도하게 부풀려졌던 거품이 꺼지면서 현금을 보유한 주체들에게는 저평가된 우량 자산을 확보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엄청난 구조조정을 겪었지만 결국 더 단단해진 금융 시스템과 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의 본질은 다릅니다. 국가나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민 개개인의 부채라는 점에서 해결책 역시 국민 개개인의 재무적 책임감과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빚을 내서 투자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환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인 부채 관리, 건전한 소비 습관,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 창출 능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또한 이 위기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개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단순히 부채를 탕감해주거나 빚의 폭발을 막는 단기 처방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구 절벽 문제를 해소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새로운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만이 이 부채의 무게를 상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한국 경제가 2.000조 부채를 뛰어넘는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면 현재의 부채는 감당 가능한 리스크로 전환될 것입니다. 성장을 멈춘 경제에서 부채는 독약이지만 성장하는 경제에서 부채는 레버리지이기 때문입니다. VBision VN이 베트남 최고의 텍스트 투 스피치 솔루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경제 위기 속에서 별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간과 지식 별표이라는 점입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 현금을 확보하고 지식을 통해 시장의 흐름과 위험을 파악해야 합니다. 빚으로 쌓은 모래성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래성 밑에 감춰진 단단한 기반, 즉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 수준, 기술력, 그리고 국민들의 근면성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금융위기는 종종 통제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최소한 당신의 소비와 저축, 부채에 대한 결정은 당신 스스로 내릴 수 있습니다. 2.000조 위 무게 아래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대신 오늘부터라도 작은 재무적 습관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경제적 주권을 되찾는 노력이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폭풍우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2.000조 가계부채의 진실을 마주한 지금 우리는 시스템의 취약성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구체적인 궤적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부채 위기는 단순히 은행 잔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 가정의 삶의 질과 미래 설계 전체를 파괴하는 과정입니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월 이자 상환액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늘어난 가정이 속출했습니다. 이 추가적인 이자 부담은 고스란히 교육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등 비필수 소비 지출의 삭감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소비 삭감은 다시 내수 침체를 심화시키고 결국 자신의 직장과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부메랑이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청년 세대의 좌절입니다. 영끌, 대출로 내 집 마련을 꿈꿨던 30에서 40대 젊은 층은 금리 충격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들은 높은 금리와 함께 주택가격 하락, 역자산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은 이미 통계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저출산과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경제적 원인이 됩니다. 부채는 미래의 희망을 저당 잡는 행위이며 청년 세대의 금융 불안정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합니다. 또 다른 심각한 영향은 금융 소외계층의 확대입니다.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신용경색이 심화되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사채나 고금리 대부업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들은 이른바 취약차주로 분류되지만 그 규모는 점차 중산층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에 허덕이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사회 전체의 재기 가능성은 낮아지고 복지 비용과 사회적 갈등은 증가하게 됩니다. 경제 시스템이 이들을 흡수하지 못하고 외면할 때 빚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으로 비화합니다. 이러한 개인적 파국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리허설입니다. 당신의 소득이 30% 줄어들거나 주택가격이 20% 하락했을 때 당신의 가게가 버틸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산 목록과 부채 목록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어떤 부채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매기는 작업이 당장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직업 역량을 강화하여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빚으로 쌓은 모래성 앞에서 우리는 그 모래성을 지탱할 단단한 땅, 즉 안정적인 소득과 낮은 부채 비율을 구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위기는 공포를 팔지만 지혜로운 자는 위기 속에서 생존과 기회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 오디오는 VBision VNE AI 기술로 합성되었습니다. 가계부채 2.000조의 무게는 단순히 숫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부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과 엮여 있다는 점에서 파괴력을 갖습니다. PF 대출은 건설사가 미래의 분양 수익을 담보로 은행이나 증권사,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저금리 유동성 파티 기간 동안 PF 대출은 무분별하게 늘어났고 특히 브릿지론, 초기 단계 대출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집니다. 문제는 이 대출 구조가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급등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분양을 통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분양이 되지 않으니 자금 회수가 막히고 대출 만기 연장, 롤오버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금리 환경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PF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설사나 시행사가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 이 PF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부실화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는 이 PF 부실 문제가 단기 자금 시장 전체를 어떻게 마비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PF 부실의 심각성은 제2금융권의 취약성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은 은행권보다 고위험 PF 대출 비중이 높습니다. 이들 기관은 자금 조달 구조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PF 부실이 발생하면 은행보다 훨씬 빠르게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대규모 인출 사태, 뱅크런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이는 곧바로 서민들의 예금 보호 문제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 붕괴로 이어집니다. 정부가 나서서 PF 자산 매입 기금, 배드뱅크 역할을 조성하고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을 독려하는 것은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결국 2.000조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대한 풍선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PF 부실은 그 풍선의 매듭을 쥐고 있는 손이 풀리는 과정입니다. 가계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되는 이 경로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1997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태의 복합금융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이 잠재적 부실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손실을 투명하게 인식하며 금융기관들이 자기 책임하에 부실을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빚으로 쌓은 모래성은 반드시 붕괴할 수밖에 없으며 중요한 것은 그 붕괴의 충격을 얼마나 최소화하고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2.000조 가계부채 위기는 글로벌 경제의 메가 트렌드인 별표 세계화와 공급망 재편 별표이라는 지정학적 위험과 결합되면서 더욱 복잡하고 치명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수출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로 직결됩니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 경제의 무한한 성장을 보장해주는 엔진이 아닙니다. 중국발 수요 감소는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이는 기업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기업의 실적 악화는 다시 주가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전이되며 결국 가계 소득의 불안정성을 높여 빚을 갚을 능력을 약화시키는 경로를 형성합니다. 즉,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물 경제를 강타하고 그 충격이 2.000조 가계부채라는 약한 고리를 통해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환율 변동성 확대는 지정학적 위험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거나 대만 해협의 긴장처럼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화되어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원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환율이 치솟으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국내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이탈하는 속도가 빨라져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집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충분하다고 평가되지만 단기 외채 비중이 높고 대외 신인도에 민감하다는 구조적 약점은 환율 변동성 앞에서 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2.000조 부채는 한국 경제의 취약성 증폭 장치 벌러러빌리티 앰플리파이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잘 보이지 않던 대외 리스크가 가계부채라는 매개체를 통해 증폭되어 국내 금융 시스템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마치 댐이 균열이 작은 물줄기일 때는 무시할 수 있지만 큰 홍수가 닥치면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국내 금리나 부동산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 당신의 월급과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빚으로 쌓은 모래성은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VBI의 합성 음성